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에는 루이지애나라는 주가 있죠. 이곳이 원래는 프랑스 땅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헐값으로 넘긴 땅이라고 하죠. 음식 이름에 자주 쓰이는 케이준이라는 용어도 원래 프랑스 지명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렇게 외국의 몇몇 유명한 지명들 어디서 유래된 것인지 들어보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전쟁이나 정치, 사상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사실 세상 모든 일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근원에는 돈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담은 풍요와 거품의 역사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는지 알고 나면 참 재미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서 들어보는 여러 지명의 유래, 역사 속 경제 이야기에서 들어봅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지명 이름의 유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약간 국제적으로 미국의 지명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저는 그 얘기 듣기 전에 썬킴 선생님의 썬킴은 왜 썬킴이 된 겁니까? 이름이 참 좋죠.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드리고요. 원래 킴이면 그게 패밀리 네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이제 김선영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이름이 짓기 싫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리차드 로버트 찰스냐. 그래서 선영킴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 친구들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순영킴, 순양킴, 순융킴 이래서. 중간에 있는 영자 빼버려라. 썬킴 해라. 그래서 물론 그것도 영어 이름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선영이라는 그 본명보다는 썬킴으로 살아온 게 제 인생의 3분의 2다 보니까 이게 거의 더 친숙해요. 그래서 김선영이라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저보고 썬킴이라고 하니까. 썬킴아 그래요? 네. 관공서에 가야지 제 이름. 김선영 씨 그게 내 이름이었나? 그런 느낌이구나.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선영아 사랑해 때 잠깐 설레었죠. 네. 오늘은 어느 동네 이름 또 한번 들어봅니까? 일단 그 미국의 남부 재즈로 유명한 곳이죠. 루이지애나의 지명 유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는 미국 발음은 어때요? 루이지애나죠. 루이지애나. 근데 이 루이지애나가 원래 프랑스어인 건 아시죠? 로이지앵이라고.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 신대륙을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건설을 할 때 영국은 약간 남쪽에 있는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크 까르티에라는 사람이 1535년에 그러니까 지금의 퀘벡 지역에 먼저 프랑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퀘벡에서 가장 큰 도시인 몬트리올에 가면 가장 큰 광장 이름이 자크 까르티에 광장이거든요. 그 캐나다로 보면 동서에서 동쪽에 동쪽이죠. 대서양 연안. 우리로 치면 한 강릉쯤 되는 그 느낌. 바로 이해가 되네. 역시 이 기자님이십니다. 그래서 북쪽 퀘벡 지역을 프랑스가 그 식민 건설을 하고 또 한 군데 건설한 곳이 있습니다. 쭉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멕시코만 지금 뉴올리안스 있지 않습니까? 뉴올리안스가 이제 미시시피 강이 시작되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쭉 내륙으로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누가요? 프랑스인들이. 그래서 지금의 그냥 중부 지역 전체 미국의 중부 지역 전체를 미시시피 강 유역을 이건 그냥 우리 프랑스 땅 해버리면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위 이다도시 이다시골 한 다음에 이 전체 미시시피 강을 끼고 있는 모든 이 미국 중부 땅 한반도의 10배에 달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왕한테 바치자.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왕이 루이 14세였거든요. 루이 14세, 루이의 땅이라고 해서 루이지앵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인수한 다음에 이제 루이지아나가 됐는데 이 루이지앵을 건설한 다음에 맨 밑에 항구 도시를 하나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식민지 건설의 중추 역할을 하는 허브를 만드는데 이 도시 이름은 뭐로 할까? 프랑스의 그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의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를레앙 새로운 오를레앙이라고 하자 뉴 오를레앙 이런 도시를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미국에 인수돼서 뉴 올리안스가 되죠.
아하, 그렇게 해서 지금도 뉴올리언스 가면 그 프랑스 타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인 후예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요. 예. 그런데 이 루이지아나가 언제 미국에 넘어갔냐면 1803년.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을 박살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럽 그 정복 전쟁.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돈이 없다 지지 이러면서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네. 이거 전쟁 자금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찰나에 타이밍이 맞았는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약간 서쪽으로 서부 개척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 식민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루이지앵이요. 예. 아 그러면 우리 한번 돈 주고 조금씩 사자 이 땅을. 저 땅을.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프랑스와. 그러니까 먼저 이 루이지앵의 가장 대표 도시인 뉴 오를레앙 이거를 프랑스로부터 우리가 사자. 그래서 협상단을 프랑스 파리로 보내요. 누가 사겠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신생 미국이.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사절단을 파리로 보낸 다음에 나폴레옹과 협상을 하거든요. 예. 저 배야. 지금 그 뉴올리안스 맨 밑에 있는 뉴 오를레앙이라는 프랑스 도시 있지 않습니까? 식민 도시. 그거를 저희 신생 미국에게 파십시오. 했는데 웬걸?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오를레앙 하나 사는 건 좀 그렇고 1+1으로 그 루이지앵 전체를 다 사는 건 어때? 네? 단 뭐 많이 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 나폴레옹은 당장 전쟁 자금이 필요하고 네. 너무 멀잖아요. 루이지아나가. 예. 관리도 안 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땅에. 당시 가치로 1,500만 달러. 요즘으로 치면 얼마냐? 한 200억? 한 17억, 18억? 네. 1,500만 달러. 그것만 내. 그것만 내고 루이지아나 다 가져가. 라고 나폴레옹이 제안을 해요. 네. 근데 미국 대표단은 그냥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본국에서 연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 대서양 한 번 더 갔다 왔다는데 네. 야 나폴레옹 마음 바뀌기 전에 일단 도장부터 찍으라고. 빨리 찍어. 그래서 얼떨결에 도장을 찍어요. 예. 1803년에. 그래서 얼떨결에 루이지아나. 그러니까 지금의 루이지아나 주가 아니에요. 루이지아나 주는 조그만 주인데 한반도 10배가 달하는 그냥 미국 땅의 4분의 1. 이게 얼떨결에 1,500만 달러에 미국으로 넘어가 버려요. 원래는 프랑스 땅이었는데.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는데요. 아, 지금 생각하면 나폴레옹이 무슨 전쟁하다가 그 돈 때문에 이걸 팔았는지 몰라도 그 전쟁도 무슨 땅 가지려고 했던 전쟁일 텐데. 그러니까 그냥 그 전쟁 하지 말지. 네잎클로버 와서 참 사전에 불가능 말고도 부동산도 없었나 봐요. 그렇군요. 근데 이왕 저기 이제 프랑스 식민지 얘기 나온 김에 아까 그 퀘벡 지역이 첫 프랑스 식민지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퀘벡에선 대부분 주민들이 이제 프랑스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냐? 썰린 디옹. 네. 썰린 디옹도 그 퀘벡 출신의 프랑스계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 계기가 뭐냐면 그 타이타닉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 그거 자연스럽게 부르기 위해서 그때 영어를 처음 배웠다고. 이 퀘벡이 상당히 춥잖아요. 북쪽이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북극이니까 거기 살고 있던 프랑스 이 주민들이 너무 춥다 위위 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자 해가지고 남쪽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지나갈 때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그 국경에 오대호라고 해서 예. 5개 큰 호수가 있잖아요. 요걸 지나서 지금의 오하이오를 지나야지 대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쪽으로. 예. 근데 오하이오가 당시는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어떡하지? 일단 한번 내려가 보자. 너무 겨울 추워서 못 살겠다. 내려갔는데 웬걸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파리 지향들 북쪽에서 살지 남쪽으로 내려오네? 전쟁인가? 전쟁하자. 해서 시작된 전쟁이 1753년에 그 이제 영프랑스 전쟁인데 네. 오하이오에서 붙어요.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빵. 예. 일단 영국이 져요. 그 당시 영국군을 이끌었던 22살의 새파란 영국군 장교 이름이 뭐였냐면 야, 너 이름 뭐야? 새파랗게 젊은 장교. 제 이름이요? 조지 워싱턴인데요. 초대 대통령. 네. 당시 영국군 장교였거든요. 박살이 나요. 프랑스한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거의 민병대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그 식민지 그 영국에서는 본국에 타전을 했죠.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지금 프랑스와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지금 박살나고 있다고 예. 지원병 좀 보내달라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의 또 라이벌이잖아요. 영국과 네, 프랑스. 예. 프랑스가 뭐 우리한테 전쟁을 야 박살내자. 세계 최강 영국 여왕의 함대를 정규군을 보내요. 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도착한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지금의 퀘벡 지역으로 그때 몬트리올과 퀘벡이 다 불타버려요. 아, 영국군한테. 영국군이 승리죠.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지금의 캐나다 땅이 프랑스 식민지에서 영국 식민지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요. 영국 식민지. 예.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는 새로운 정복자인 그 영국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네. 이랬는데 지금 퀘벡에서 동쪽에 있는 아카디아 지방이라고 있거든요. 아카디아 지방에 있는 프랑스 주민들은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우리는 영국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 차라리 죽겠다. 그랬더니 영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방빼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주민이 약 15,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아카디아 지방에 있는 주민들. 예. 너희들 나가. 방빼. 내 말 안 들으려면 나가. 나가 방빼. 우리 어디로 가란 말이요? 저 밑에 루이지앵인가 뭔가 너희들 식민지 또 있잖아. 거기로 가. 거기로 가. 거기 가서 잘 살아. 가요. 15,000명이 쫓겨나요. 나는 어딘가 여긴 누군가. 말이 지금의 그 퀘벡과 루이지아나지 거의 뭐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북극과 거의 멕시코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15,000명의 이주민이 아카디아 주민들이 걸어서 고생 생고생해서 지금의 뉴올리안스 지방에 정착을 하거든요. 와. 이 사람들을 이 난민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카디아인들이라고 해서 원래 프랑스어로는 아카디앙이라고 불렀어요. 예. 아카디앙이라고 부르다가 아자 떼버리고 카디앙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루이지아나가 이제 영국 식민지가 되잖아요. 네. 미국 땅이 되잖아요. 예, 다시. 카디앙이라는 프랑스어를 이제 미국 영어화하다 보니까 케이디언이 돼요. 아, 예. 이 케이디언이 케이전이 됐다가 케이준이 돼요. 케이준 들어봤는데. 아니 그 샐러드랑. 예, 치킨 샐러드. 예. 그래서 케이준이 많은 분들이 음식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데 음식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명이에요. 사람 이름들이 사람. 아카디아 출신 프랑스계 주민들을 아카디앙, 카디앙, 케이디언, 케이지언, 케이준. 야, 아카디안이 케이준 되는 거는 정말 상상을 못했다. 너무 바꿨다. 너무 바꿨죠. 근데 지금 저 아카디아라는 거의 북극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도 다르고 먹을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굉장히 생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 아카디안들이 케이준들이. 케이준은 음식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또 그 당시 이제 루이지아나도 뭐 식량 사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어떡하냐? 일단 먹을 거 다 긁어 모아 식량이 될 만한 거. 썩은 쇠고기, 뭐 거의 부패 직전에 돼지고기, 곡물들 다 모아놓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썩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냐? 마침 멕시코가 가깝다 보니까 각종 향신료를 다 때려 부은 거예요. 무슨 계피가루, 후추, 뭐 양파, 마늘 잔뜩. 그래서 먹어보니까 먹을만하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케이준 음식의 시작이거든요. 케이준 음식이다가 약간 스파이시하잖아요, 이게요. 케이준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케이준은 이제 그 샐러드나 뭐 이게 프라이드 치킨으로 알고 계시는데 원래 그 케이준 음식은 잠발라야라고 해가지고 이 볶음밥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향신료가 들어간 볶음밥. 잠발라야가 케이준의 음식이에요. 또 그것도 다른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케이준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그러면 우리 저거 이름 따가지고 우리 한번 그 메뉴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케이준 샐러드, 케이준 치킨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원래는 그 프랜차이즈 음식이 아니라 안타까운 캐나다 건국사가 녹아져 있다 이거죠. 캐나다 건국사가. 그렇죠. 왜 캐나다하고는 왜 그 캐나다 근처에 살던 분들이 내려와서
산 게 그 케이준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케이준이 쫓겨난 다음에 예. 영국 식민지가 됐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영국 식민지 캐나다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저기 버번 위스키 좋아하세요? 버번 위스키는 뭡니까? 켄터키 위스키. 그걸 버번 위스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 위스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버번 예. 위스키랑 테네시 위스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커스 삐이란 브랜드는 버번 위스키고 잭다 삐 이거는 테네시 위스키고. 근데 버번 위스키가 켄터키 주에 있는 그 한 마을이에요. 카운티거든요. 버번이라는 동네가. 예.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미국을 독립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776년에 이제 미국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년 후 1876년에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준 선물이 지금 뉴욕 앞바다에 있는 자유의 신상. 예. 그래서 미국 켄터키 주민들이 저렇게 고마운 프랑스 주민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긴 줘야 되는데 뭐 선물이 없을까 하다가 지명 자체를 동네 이름을 아예 그냥 우리 테헤란로 같이요. 이름 하나 지어주자. 돈 안 드는 걸로. 그런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왕조가 이제 부르봉 왕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르봉 왕조의 이름을 따라서 이 동네를 이제 부르봉이라고 하자. 근데 부르봉을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버번이거든요. 그래서 버번이라고 했다. 그건 정사 같아요. 이게 정사 같은 게 아니라 정사. 동네 이름이 그래서 버번이 됐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버번 위스키가 왜 탄생을 했냐면은 이제 영국과 미국이 갈라섰잖아요. 독립전쟁을 한 이후에.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영국과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스카치 위스키를 미국도 수입을 해서 마셨거든요. 근데 영국과 틀어진 다음에 수입이 안 되니까 이 술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말할 수도 없고 하다가 우리끼리 한번 위스키를 한번 만들어보자. 뭐로 만들지? 원래 이제 위스키는 거기 보리로 만들잖아요. 예. 그 몰트로. 보리. 이 동네에서는 보리가 안 나는데 주변에 뭐가 있나? 짜라라라라라. 켄터키 이 동네 동서남북 둘러봐도 다 옥수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옥수수 가지고 한번 우리 위스키를 만들어 보자.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옥수수를 일단은 발효를 한 다음에 그걸 증류를 해보니까 비슷하게 맛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부터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옥수수 위스키를 만들어 먹자. 이름을 뭐라고 할까? 우리 켄터키 버번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버번 위스키라고 하자. 오케이. 지금부터 미국에서 만드는 모든 옥수수 증류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로 한다. 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버번 위스키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프랑스 왕조 이름을 딴 위스키인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부르봉의 영어 발음이 버번이었다. 재료는 옥수수고.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왕 그 얘기 나온 김에 버지니아주가 미국이 시작한 주잖아요.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아니고 버지니아. 아니 버지니아죠. 이게 발음이 참 우리 말로는 버지니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1607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국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보다 20년 전에 먼저 1607년에 첫 영국 이주민들이 지금의 버지니아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담배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걸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있어 보이잖아요.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온 우리 청교도들이 건설한 국가가 미국이다. 해야 멋있는데 1607년도에 그 담배 농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실 뭐 그분들 먼저 오긴 왔어. 네, 맞는데 우리는 인정 안 해. 첫 정착민들은 하여간 1607년도에 지금 버지니아 땅에 도착했던 담배 농사 짓는 분들이었었어요. 이 땅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똑같아 이것도요. 당시 영국 여왕이 누구였냐면 저는 국가와 결혼했어요. 라고 말을 했던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예. 버진 퀸이었거든요. 이 땅을 다 우리 여왕한테 바치겠다. 그래서 이건 여왕의 땅, 처녀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버지니아라고 짓자 해서 버지니아고 상표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거기서 담배 농사를 어마무시하게 지었다고 했잖아요. 원래 담배 농사 지으러 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나왔던 대표적인 브랜드가 얇은 버지니아 그거. 뭐죠?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담배 명들은
뭐뭐뭐 버지니아 뭐뭐뭐 버지니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거기가 담배 주산지라서. 담배가 원래 주 농업이었기 때문에. 담배 농사 지으러 왔다가 미국이 생겼군요. 그걸 미국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걸요. 아니, 뭘 했으면 어때요? 어차피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들 배고픈 사람들이죠. 미국에서 이 방송 안 듣나 봐요. 네. 아니,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하지 뭐. 맞습니다. 네. 옛날이야 뭐. 자,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면을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좋은 책 함께 읽는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지나온 경제사를 돈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한 책 풍요와 거품의 역사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그 네. 썬킴 선생님하고 했던 이야기하고 오늘 이 책하고도 연결이 꽤 되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책에 나온 얘기를 담을까 말까 고민했던 것 중에 네. 루지애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썬킴 선생님이 루지애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원고에 담았었나? 어떻게 그 앞에서 소개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지? 그리고 긴장했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루이지애나 땅이 원래 프랑스 네. 땅이었는데 네,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이 싼 값에 팔았다면서요. 네. 예. 그러면서 두 분 얘기 중에 도대체 뭘 하려고 팔았는지 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책에 나온 얘기니까 예.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럼 아예 루지애나 다 사가 그래 팔았다 그랬잖아요. 예. 당시에 프랑스는 영국하고 전쟁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냥 앙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비슷했던. 네. 네. 미국이 독립전쟁 할 때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미국이 독립전쟁 할 때 미국을 도운 게 프랑스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는 계속 앙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 영국을 어떻게든 전쟁을 해서 짓누르려고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돈이 없었죠. 그래서 야 전쟁 자금이 필요한데 이 돈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미국이 때마침 너네 루지애나 이거 좀 사볼래? 네. 그러니까 덥석 팔래. 그리고는 팔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는 예. 미국이 당시에 아까 뭐 그 계약하러 간 사람들이 야 일단 사자로 도장 찍었다 그랬잖아요. 네. 도장을 찍고 보니까 미국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아, 땅값 치를 잔금이 없어요? 네, 땅값 치를 잔금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가 미국에 빚지고 있던 돈 일부를 삭감하는 조건, 예. 현금은 그걸로 지불을 하고 예. 나머지를 베어링 은행이라는 곳에서 빌려서 갚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렸다. 네, 미국 정부가 베어링 은행이라는 곳에서 돈을 빌리죠. 베어링 은행은 미국 은행이에요? 아니요. 더 재밌는 거는 베어링 은행은 영국 은행입니다. 영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프랑스한테 주고 땅을 받았다. 네, 근데 프랑스는 그 돈으로 영국하고 전쟁할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 영국의 베어링 은행은 네. 자기네 나라 쳐들어오려는 나라 군대의 전쟁 준비 자금을 네. 한 쿠션 넣어서 빌려준 거네요. 미국을 통해서 전쟁 자금을 프랑스에 빌려주고 프랑스는 그거 가지고 영국하고 전쟁할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프랑스는 영국하고 전쟁을 하지는 못했어요. 준비는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예. 그 당시에 베어링 은행은 그런 얘기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프랑스 군이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예. 도보 해협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리 돈을 대준다 하더라도 못 쳐들어올 거다. 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게 돈을 빌려준 거지 예. 이거를 프랑스에 빌려준 적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돈 자본가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피해가 되든 내 옆에 있는 서민이 죽어나가든 예. 상관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곳이면 돈을 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하기야 뭐 그거는 네. 지금도 뭐 그건 통용되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우리 전세 제도가 네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큰 돈 빌려주고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전세금으로 집값을 올리는 건데 네네. 비슷한 관계이기도 하겠네요. 예. 어떤 이야기 들어 있습니까? 이 풍요와 거품의 역사라는 책에는 주로 이 책은 풍요와 거품이니까요. 결국에는 역사상으로 돈의 값어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재밌는 해석 중에 하나가 그 국채 존재 유무가 동서양의 경제 규모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국채의 존재 유무. 네. 국채는 나라에서 돈 빌릴 때 찍는 채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양의 자본시장의 발달의 속도를 결국에 가늠할 수 있었던 거, 네. 영향을 미쳤던 게 이 국채의 유무, 활용도에 따라서 서양은 자본시장이 급속히 발달을 했고 예. 동양은 자본시장이 침체되는 빨리 발달하지 못하는 영향을 미친 게 국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뭐 이진우 기자님께 질문을 하나 하면 정부가 돈이 없을 때, 네. 그러니까 재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나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라. 그렇죠. 과인이 돈 필요하다. 네, 증세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중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건 똑같은데 네, 강제로 가져오면 세금. 네, 좀 빌려줘 하고 가져오면 국채.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국채도 어차피 돈을 뺏어오는 건데 네. 세련된 수단으로 뺏어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갚는다니까. 네. 이자도 주고. 그렇죠. 그거죠. 그 차이점이 결국에는 이 자본시장의 발달을 크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기꺼이 돈을 내주죠. 또 네. 그 시중 자금 여유 있는 분들은. 사실 국채 개념이 먼저 등장한 건 동양이래요. 송나라 때 예. 뭐 국채의 개념이 먼저 등장을 했는데 활용도를 거의 하지 못했고 도리어 서양에서는 이 국채를 굉장히 활용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예. 전쟁 자금을 마련할 때 귀족들이나 부자 상인들한테 내가 갚을 테니까 예. 라고 해서 국채 써주고 돈 빌려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난 못 갚겠어. 이렇게 손드는 경우가 있긴 했었지만 예.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국가가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성장을 한 거고 나중에는 이 국채를 발행한 거를 가지고 은행들이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지폐를 찍어내죠. 지폐를 찍어내니까 경제 규모는 더 커진 거고. 네. 그래서 우리 지금의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만든 게 이 국채 발행과 국채 활용. 이게 결국에는 자본시장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규모를 키웠는데 동양의 국가들은 예. 끝까지 증세만 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뒤집어 말하면 동양 국가들의 정부가 네, 더 힘이 강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도리어 더 솔직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국민들을 상대로 필요하니까 야 세금 거둘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서양 정부도 그렇게 하고는 싶었을 텐데 거기는 여기저기 저 권력이 나눠져 있는 구조라서 그리고 바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렇겠죠. 힘 없으니까 네. 부탁을 했겠죠. 네. 그 덕분에 오히려 금융시장이 발달했다. 돈 네. 빌려주고 받고 담보로 맡기고. 그래서 동양보다는 서양이 더 발전하게 된. 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정부가 힘이 약한 게 도움이 됐네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로. 네. 그렇군요. 또 어떤 얘기 들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돈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네. 미국이 금태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본이제죠. 근본이제를 포기한 게 1971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불과 한 5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인류의 역사상 우리가 화폐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예.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네.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걸 예. 돈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폐를 가짜 돈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저 좀 더 완전히 진짜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서 로마 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예. 저도 썬킨 선생님처럼 한번 해볼까요? 로마 시대에는 어떤 게 화폐로 이용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화폐에 네. 뭐 소금이 이용됐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거. 로마 시대예요? 아닌가요? 워낙 아는 게 많다 보니 막 섞이는 모양입니다. 로마는 그렇게까지 과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뭐 그때도 뭐 금이거나 네. 은이거나. 그럼 금이었을까요? 은이었을까요? 그건 그냥 같은 걸로 해주시지. 금이요? 금. 보통은 이제 금화를 많이 떠올리시죠. 예. 근데 로마는 은본위제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금과 은 그리고 돈까지도 화폐로 사용을 했었는데 네. 금화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예금 통장이랑 국채처럼 재산을 보존하는 용으로 쓰였고요. 예. 그러니까 쓰는 용이 아니에요. 집에다 갖다 놓는 거죠. 돈은 돈이 돼 저장용이다. 네, 저장용이었고 예. 은화가 주로 뭐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금료를 지급하거나 하는 주요 화폐로 쓰였고 그럼 동화는 뭘로 쓰였냐? 예. 지금으로 말하면 잔돈입니다. 잔돈. 푼돈. 그러니까 우리가 지폐 내고 잔돈 받는 것처럼 동화는 잔돈. 그런 용도로 쓰였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로마는 왜 패망을 했나요?
역사 시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로마요. 네. 오늘 너무 어렵나요? 참, 그 친구들 왜 그랬지? 저희가 역사 시간을 떠올려 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북방 야만족의 침입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맞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네,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은본위제에서 은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로마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화가 흔해져서 망했다. 네네. 그게 은화 흔해지는 거랑 망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로마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영토를 넓히고 주변국들하고 싸우면서 그러다 보니 로마도 당연히 재정 문제가 생겼죠. 예. 뭐 병력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병사들이 죽어나가면 네. 이 다시 신병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또 줄어들고 네. 이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국채로 조달해서 갚겠다라고 한 돈을 잘 안 갚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귀족이나 부자 상인들이 국채도 안 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떠올린 게 뭐였냐? 예. 자, 순은으로 만들던 이 은화를 야, 은의 비율을 좀 낮춰볼까? 그러면 동전 몇 개 더 만들 수 있겠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그걸 떠올린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스마트하셨구나. 그래서 네로 황제가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시대에서 통용되던 은화를 데나리우스 은화라고 하는데 네. 이게 순은은 3.8에서 3.9g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네. 딱 재고 야 이거 맞네라고 받아준 거죠. 근데 네로가 이때 은의 그 함유율을 92%로 떨어뜨리면서 무게를 3.2에서 3.8 수준으로 그냥 낮춥니다. 네. 이게 점점 더 낮춰지기 시작하면서 코모두스 황제 때 70%로 떨어지고 칼라칼라 황제 때 50%로 떨어지고 발레아누스 황제 때 마침내 5%까지 떨어지는 거죠. 은이 사실상 안 들어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순수 은화를 감춰요. 아, 은 많이 들어 있는 건 안 쓰고. 예, 안 쓰고 예. 하면 낮은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물건값은 오르죠. 화폐는 흔해지니까. 그러면서 경제가 망가진 거고 결국에는 로마가 패망으로 접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은의 돈이 안 도니까. 안 돌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한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은본위제를 근본위제로 바꾸면서 그나마 로마가 조금 회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에서 쓰는 돈에 대한 권위, 네. 신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돌이켜 보면 예전에는 기억하세요? 10원짜리 동전이 네. 나름 묵직했었어요. 그럼요. 지금 100원짜리 동전하고 비슷하게. 네. 근데 지금 요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10원짜리 동전은 잘못하면 이게 뭐 주머니에서 사라져도 모를 만큼 가볍잖아요. 예, 값어치 엄청 작아졌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그냥 관계 없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어디 가도 10원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에는 도대체 언제 발행된 은화냐에 따라서 신뢰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안 쓰고 네.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래서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국가들이 이런저런 재정 지출을 하면서 국채 끌어다 쓰고 국가 빚 늘리고 하는 게 이거하고 비슷한 구조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게 결국에 당장은 좋지만 네. 너무 많이 발행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고요. 네. 아까 앞 시간에서 뭐 미국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네. 같이 연결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스페인 사례도 사실 그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스페인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의 약간 변방국 비슷했거든요. 15세기 스페인 왕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예. 그전에는 이슬람 제국에 정복돼서 수세기를 보내기도 했고요. 근데 스페인이 다시 유럽의 중앙 국가로 오고 전성기를 맞이한 게 이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네.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식민지 정복 시대를 열면서 이제 스페인이 대단한 국가로 떠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재밌는 게 미국 대륙 발견한 게 이탈리안 해안 도시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니까 동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야 지구는 둥그니까 그럼 우리는 서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언젠가 인도를 만나겠지. 네. 그래가지고 출발한 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그래서 거기를 인도라고 생각하고 서인도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난 게 이제 결국에는 스페인이 아즈텍 문명 국가들을 만나고 잉카 마야 왕국 만나서 거기서 은하고 금을 무지하게 약탈해가지고 스페인 본국으로 가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은이 흔해지는. 스페인은 금하고 은이 너무 흔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수세기 한 2세기를 이 식민지 왕국에서 버텼던 스페인이 망가진 것도 예.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금과 은이 너무 흔해지면서 망가졌다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나오는 얘기죠. 이게 나라가 잘 살게 되다 보면 금과 은이 흔해지는데 네. 금과 은이 흔해지면 나라가 망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면 금과 은이 많아지고 금과 은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스페인이 생각했던 게 예. 유통을 안 시키고 예. 금과 은을 창고에다 아, 좋은 아이디어네. 쌓아놓자라는 예.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았거든요. 근데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도 프랑스가 끼어드는데 네.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시대거든요. 그 당시는 각각의 나라들이 있지만 황제를 따로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7개의 국가가 투표를 통해서 네. 선거를 통해서 황제를 한 명 뽑는데 물론 가장 강한 국가의 왕이 황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었으니까 스페인이 하고 있었어요. 예. 다음 후대를 누구를 뽑냐? 지명을 합니다. 음. 그럼 스페인 사람 하겠잖아요. 뭐 그럴 그러고 거라고 싶겠죠. 생각했는데 예. 프랑스에서 난데없이 내가 하겠다라고 누가 나선 거예요. 어. 그리고는 프랑스가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제후국들한테 아. 나 뽑아라. 그러니까 스페인이 오씨 이것 봐라. 야 창고에 넣어놨던 금 다시 다 꺼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했던 이 돈을 다 꺼내서 선거 자금을 뿌렸어요? 뿌리기 시작하죠. 전 유럽에 뿌렸겠네요. 네, 예. 그게 결국엔 다시 역효과를 내서 스페인을 망하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수출도 못하게 하고 외국으로 수입도 못하게 하고 뭐 외국으로 투자도 못하게 하고 이런 조치까지 내리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돈을 함부로 푸는 거는 나쁘고 그러나 네. 또 돈을 또 적절히 풀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를 찾는 게 요즘도 고민인데 그 당시도 그랬군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여기에는 그 탐욕이 들어 있는 거고 국가를 운영하는 이 풍요 속에서 느꼈던 예. 여러 가지를 치정자들이 계속 누리고자 했던 것들. 예. 그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베풀어야 자기의 정권이 유지된다는 것 때문에 마구 돈을 뿌렸던 역사가 결국엔 패망으로 이끄는 역사로 돈을 이어졌다는. 뿌리면 왜 망합니까? 그 돈을 막 뿌리면 돈 가치가 물론 정신없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라 네. 망하는 거고 그거는. 네. 근데 그거는 정부의 신뢰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으니까 망할 나라 망하는 거고. 네. 스페인은 그것 때문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좀 있었어요? 스페인은 나중에 결국에는 너무 돈이 흔해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게을러졌어요. 네. 이건 돈 벌지 않아도 식민지 국가에서 얼마든지 금화가 들어오기 예, 때문에 예.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농업, 상업 뭐 전체적인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뒤처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 물건을 다 밖에서 사들여 왔고 국부가 육출됐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는 일어났죠. 그렇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거는 너무 많은 식민지에서 예. 금과 은이 들어왔던 거 이게 시민들을 게으르게 만들었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하는군요. 네. 스페인 다음에 그럼 뭔가 또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겠죠. 이 스페인의 역사 마지막으로 가면 네덜란드도 약간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약간 속국 비슷해서 예. 네덜란드하고 교역하는 거는 그냥 열어뒀거든요. 나중에 돈이 빠져나가는 걸.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로 너무 돈이 많이 가서 네덜란드가 독립하고 그런 네덜란드가 얘기까지. 커지는 역효과도 나오는. 이 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워야 되나요? 이 얘기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네.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또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죠.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